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초에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는데 지금 제 손에는 또 라이터가 쥐어져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오늘은 좀 더 살갑게 대해야지 하고 아침마다 다짐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건조한 말투로 대답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의지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일까요? 지난 편 마지막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은 진짜로 선택을 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편도 답을 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극단적인 주장들이 돌아다니는지, 실험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줬고 또 어디까지는 과장이었는지를 함께 짚어보는 편입니다. 본편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새해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한 달이 지나 또 배달 앱을 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몇 번을 맹세했는데 어느새 또 라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신 순간들입니다. 반대 방향의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입에서 먼저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다음엔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이 다음엔이 또 안 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뇌과학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애초에 우리가 말하는 의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아닐까요? 지난 편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은 진짜로 선택을 할까요? 오늘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너무 당연해서 보통은 질문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실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볼지 중간에 끌지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선택이라는 사실은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기초가 이 자명함 위에 서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전제 위에서 벌을 내립니다. 도덕은 우리가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합니다. 후회도 자부심도 칭찬도 비난도 전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명함이 과학 실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쪽에서는 자유의지는 완전한 환상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간에게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과학이 실제로 어디까지 밝혀냈고 어디서부터는 아직 논쟁 중인지를 짚어보는 편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정면으로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1983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경과학자가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그 실험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의지의 자명함에 처음으로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한 실험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신경생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과 그 일이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순간 중에 어느 쪽이 먼저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먹고 그 뜻에 따라 뇌가 명령을 내리고 근육이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리벳은 이 순서가 과연 맞는지를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가 설계한 실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피험자를 의자에 앉히고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전극을 붙여 근육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피험자 앞에는 특별히 만든 시계가 하나 놓입니다. 이 시계는 좀 특이합니다. 시계 바늘이 한 바퀴 도는데 2.5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돕니다. 리벳이 피험자에게 내린 지시는 이거였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 손목을 한번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시계바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간단한 설정으로 니벳은 세 가지 시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피험자가 움직이려고 마음먹었다고 보고한 시각. 둘째, 뇌에서 움직임을 준비하는 신호가 나타난 시각. 셋째, 손목이 실제로 움직인 시각. 상식적인 예상은 이랬습니다. 마음먹은 순간이 가장 먼저고 그 뒤에 뇌가 신호를 보내고 마지막에 근육이 움직인다. 마음, 뇌, 근육. 이 순서로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깼습니다. 먼저 쉬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약 0.2초 전에 피험자들은 지금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과 맞습니다. 마음이 먼저고 움직임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뇌파 측정기가 보여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험자가 마음먹은 순간보다 훨씬 앞서 약 0.35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학계에서는 준비 전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임을 준비하는 뇌의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로 손목이 움직인 시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손목이 움직이기 약 0.2초 전에 피험자는 지금 움직여야지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먹음보다 앞서 손목이 움직이기 약 0.55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준비 전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뇌가 먼저고 그 0.35초 뒤에 마음먹음이 따라오고 그 0.2초 뒤에 손목이 움직이는 순서였습니다. 니벳이 발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뇌의 준비가 먼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왜 충격적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이 뇌에 전달되어 몸이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쥐고 있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차가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의지라는 단어로 표현해온 그림입니다. 그런데 니벳의 실험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뇌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그 후에 내가 이 방향을 정했다는 느낌이 뒤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믿었던 내가 사실은 조수석에 앉아 이미 정해진 경로를 해설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실험 결과는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뇌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사후 보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 니벳 본인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험 결과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준비 전이가 시작된 후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기까지 약 0.35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니벳은 이 0.35초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뇌가 이미 움직임을 준비했더라도 의식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유 거부, 영어로는 free want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의 자유의지를 뜻하는 free will과 발음이 비슷한 말장난입니다.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거부의 자유, 하려던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이게 우리 경험과도 맞닿습니다. 배달 앱을 켰다가 잠시 멈추고 그냥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다가 숨을 한 번 깊이 쉬고 그 말을 삼킨 적이 있습니다. 라이터를 집었다가 그대로 다시 서랍에 넣은 적도 있을 겁니다. 니벳의 해석에 따르면 어쩌면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뇌가 먼저 움직임을 제안하고 의식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정하는 순간. 무언가를 시작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출 수 있는 자유. 니벳의 실험은 198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40년이 흐르는 동안 측정 기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뇌파로 0.35초 전을 보던 니벳의 시대에서 이제는 훨씬 더 정밀한 장비로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독일의 한 연구팀이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0.35초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존 딜런 하인스와 천순 순이라는 두 신경과학자가 이끄는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리벳이 25년 전에 남긴 질문을 다시 파고들기로 합니다. 리벳이 뇌파로 봤던 0.35초, 이 간극을 더 정밀한 장비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fMRI였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긴 이름의 장비인데 간단히 말하면 뇌 속 혈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떤 부위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쪽으로 피가 더 많이 흐르는데 fMRI는 이 흐름을 추적해 뇌의 어디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험 설계는 리벳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피험자는 거대한 원통형 fMRI 기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화면에는 알파벳 문자가 빠른 속도로 하나씩 바뀌며 지나갑니다. 피험자의 양손에는 버튼이 하나씩 쥐어져 있습니다. 지시는 이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내킬 때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 중 하나를 누르세요. 그리고 누른 순간 화면에 어떤 문자가 떠 있었는지 기억해 주세요. 리벳의 실험과 차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단순하지만 선택의 성격은 있는 과제였습니다. 연구팀이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피험자가 지금 왼쪽을 누르기로 마음먹었다고 느끼기 전에 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까? 분석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피험자의 뇌에서 측정된 활동 패턴을 훈련된 알고리즘에 입력하고 그 패턴만 보고 왼쪽일지 오른쪽일지를 예측하게 한 겁니다. 결과는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뇌의 어떤 부위의 활동 패턴만 보고도 피험자가 어느 손을 누를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피험자가 지금 결정했다고 보고한 시점보다 약 7초에서 10초 전. 그 시점에 이미 뇌의 활동 패턴은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리벳의 0.35초가 아니었습니다. 수초 단위였습니다. 이 결과가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잘 보여줍니다. 뇌가 당신보다 7초 먼저 결정한다. 자유의지는 환상이었다. 당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뇌의 사후 보고일 뿐이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옆 사람이 다음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옆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뇌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유의지는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과학계 안에서 이 실험에 대한 신중한 재해석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중 헤드라인이 놓친 혹은 과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해석은 리벳 실험으로 되돌아갑니다. 2012년 프랑스의 신경과학자 아론 슈루거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벳이 본 그 준비 전이라는 것, 정말로 뇌가 결정을 내리는 신호일까? 슈루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작은 전기적 파도가 항상 뇌 전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활동을 뉴런의 잡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잡음 속에서 어떤 파도가 우연히 특정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 근육으로 움직임 신호가 나갈 수 있습니다. 리벳이 결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준비 전이는 어쩌면 이 잡음의 파도가 충분히 커진 순간을 포착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 기포가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그중 큰 기포 하나가 수면을 뚫고 터졌다고 해서 그 기포가 물을 끓이겠다고 결정한 기포는 아닙니다. 물 전체가 끓을 조건에 도달했고 그 조건에서 하나의 기포가 마침 수면에 닿았을 뿐입니다. 슈루거의 주장이 이것이었습니다. 리벳이 본 것은 결정이 내려지는 신호가 아니라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순간일 뿐일 수 있다. 이 재해석이 맞다면 리벳 실험의 해석은 많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재해석은 쏜 실험의 예측 정확도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팀이 7초 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측 정확도는 약 60%였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두 가지 선택에서 우연히 맞출 확률은 50%입니다. 6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60%는 100%와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뇌가 7초 전에 결정을 완전히 끝냈다면 예측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할 겁니다. 60%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뇌는 기울어져 있지만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재해석은 실험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리벳과 수원의 실험은 모두 매우 단순한 선택을 다뤘습니다. 언제 손목을 움직일지, 왼쪽을 누를지, 오른쪽을 누를지, 어느 쪽을 골라도 결과가 같은 선택입니다. 피험자에게 진지한 숙고가 일어나지 않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는 선택들은 어떨까요?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담배를 피울지 말지, 아이에게 그 말을 할지 삼킬지, 이직할지 말지, 누구와 결혼할지. 이런 선택이 fMRI 안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는 일과 같은 과정일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보여준 것과 실험이 모든 선택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재해석은 실험의 전제에 관한 것입니다. 리벳과 수원의 실험은 공통된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의식이 지금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곧 결정의 시작점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아예 할지 말지. 이런 여러 판단이 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극히 일부만이 의식이라는 화면에 떠오릅니다. 실험 참가자가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뇌는 이미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느 손을 누를지, 언제 누를지 여러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의 대부분은 의식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의식이 지금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쩌면 이 긴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화면에 도달한 순간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리벳과 수은의 실험은 다르게 읽힙니다. 뇌가 결정하고 의식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작은 창보다 훨씬 넓은 과정이라는 증거로, 뇌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실제로 최근 한 연구는 피험자들이 움직이려는 충동을 느끼기 훨씬 전, 약 1.4초 전부터 이미 움직임에 대한 숙고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알프레드 멜레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 관점에서 리벳 실험의 해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재해석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리벳과 순의 실험은 실제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뇌의 어떤 활동이 우리의 의식적 보고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자유의지는 환상이다라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준비 전후의 의미는 재해석되고 있고 예측 정확도는 확정이 아니라 기울어짐이며 실험의 대상이 된 선택은 우리 일상의 선택과 다르고 의식이 보는 것은 뇌가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기 전에 혈액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측정했다고 해서 심장이 뛰는 원리를 모두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이 보여준 것과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설령 뇌가 먼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해도 그 기울어짐은 정말 내 것이 아닌 걸까요? 이 질문이 자유의지 논의의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자유의지 논쟁은 보통 이런 구조로 펼쳐집니다. 한쪽에서 말합니다. 뇌가 결정했으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다른 쪽에서 반박합니다. 아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뇌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뇌와 나가 애초에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감정이 결정을 이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만들어내고 전전두엽이 그 공포를 억제하고 도파민이 보상을 예측하고 이 모든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며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회로들 중 어느 하나를 진짜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로들 전체가 나입니다. 회로밖에 따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자유의지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뇌가 결정했다와 내가 결정했다는 서로 대립하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 뇌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결정한 것이 바로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리벳이 본 0.35초, 수원이 본 7초. 그 시간 동안 뇌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누군가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의식적 결정보다 먼저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 관점을 학계에서는 양립가능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mpatibilism, 즉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7세기 스피노자, 18세기 혐, 20세기 분석 철학자들까지 이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6편에서 기능주의자로 소개했던 데니얼 데닛입니다. 양립가능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원인도 없이 무에서 내가 순수하게 결정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데 이런 의미의 자유의지는 애초에 물리법칙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맛기억, 아침에 본 날씨, 최근에 먹은 음식의 패턴, 오늘 몸 상태,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그 선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수 아래에는 더 근본적인 층이 있습니다.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심어둔 본능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에너지를 찾고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 우리의 모든 선택은 이 본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울타리 자체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 리벳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리세계에 사는 이상 원인 없이 허공에서 피어나오는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정말 환상일까요? 양립가능론의 답은 다릅니다. 의미 있는 자유의지는 따로 있다. 의미 있는 자유의지란 외부의 강압 없이 자기 자신의 성격과 가치와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총구를 들이대고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약물로 조종해서가 아니라, 내 뇌가, 내 성격이, 내 가치관이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 의미의 자유의지라면 리벳과 수원의 실험이 이걸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뇌가 잘 작동해서 자기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자유의지가 성립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강은 중력과 지형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강이 굽이굽이 굽이친다고, 강이 자기 길을 낸다고. 강의 흐름은 물리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만 그 결정된 흐름이 곧 강의 정체성입니다. 법칙 밖에 따로 강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그 법칙이 강을 통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선택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뇌의 회로가 만드는 결정이 곧 나의 선택입니다. 회로밖에 따로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로가 어떤 결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을 한다는 말의 실제 내용입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달 앱을 다시 켜고 있는 나, 또 라이터를 찾고 있는 나를 두고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라고 자책합니다. 양립가능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뇌의 회로가 그 방향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짐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뇌는 경험으로 바뀌고 반복으로 바뀌고 환경으로 바뀝니다. 양립가능론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유의지 강경 부정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작가인 샘 해리스가 대표적인데 그는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정된 것은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솔직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유의지 강경 옹호론이 있습니다. 뇌 너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물리적 회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유의 근원이 필요하다. 주로 철학적, 신학적 입장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양립가능론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양립가능론을 지지하는 학자가 많지만 합의된 변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느낌으로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실험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내 선택이 내 것이다 라는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확신은 아닙니다. 다만 양립가능론의 관점은 이 느낌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보여줍니다. 결정된 선택이라 해도 그 결정의 주체가 바로 나라면 그 선택은 여전히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모든 질문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양립가능론이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더라도 여전히 답이 필요한 질문들이 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책임입니다. 결정이 뇌 회로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양립가능론의 답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뇌 상태에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회로가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회로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왜 이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작동했는가를 깊이 파고들면 단순한 선악 판단은 흔들립니다. 유전, 어린 시절의 환경, 뇌 병변이 행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는 법이 오래전부터 다뤄온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원인을 어디까지 책임으로 물을 것인가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이의 균형입니다. 뇌과학의 발견은 이 오래된 균형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덕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무 원인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덕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성격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은 곧 그 성격과 가치를 가꾸는 일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선택이 아무 원인 없이 허공에서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교육도, 반성도, 후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유의지를 양립가능론의 의미로 이해할 때 도덕은 오히려 더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자유의지라는 문제는 뇌과학이 처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철학과 신학에서,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결정된 세계 안의 자유라는 문제는 1000년이 넘는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인간의 선택은 어떻게 자유로운가? 세계가 법칙에 의해 운행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뇌과학이 던진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오래된 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따라왔습니다. 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서 시작해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뇌가 어떻게 세계를 느끼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감정으로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지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이는 의식을 만났고, 오늘 그 의식이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뇌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뇌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변하고, 경험으로 변하고, 반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의 손에 의해서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뇌에 직접 칩을 심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술, 약물과 자극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기억을 회복하고, 감각을 복원하는 기술, 인공지능이 우리 뇌의 확장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뇌가 스스로를 설계하는 시대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뇌가 우리를 만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쩌면 그 뇌를 좋은 방향으로 가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 바뀌어가는 뇌와 그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처음에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본편을 다 만들고 나서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제 뇌의 회로가 지금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기울어짐은 고정이 아니라고. 이 관점이 저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자책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저 내 뇌가 지금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논리적인 답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저도 여전히 논리적인 확신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 질문 앞에서 자리를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변해가는 뇌와 그 미래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